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자, 먼저 이제 1교시에는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교재가 아직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올 텐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하고 내일은 프린트물로 이렇게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과목으로 나가게 되는데, 수요일은 이제 해석학 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실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이 과목이 수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목요일 날은 선형대수학, 정수론, 현대대수학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제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한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매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개강주이기 때문에 안 돼 있고 다음 주부터는 수업 후에 스터디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고, 스터디는 지금 프린트물로 나간 자료를 뒤에 보시면 스터디 자료라는 것이 이제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뒤에 보면 자료가 나가 있게 되는데, 뒤에 일부분은 해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분은 해설이 없는 부분도 있을 건데, 원래 계획은 해설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설 없이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인강 듣는 분들이 이제 해설이 없다 보니까 스터디도 못하고 그래서 좀 답답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는 이제 해설이 있고, 일부는 해설이 없을 겁니다. 근데 가능한 한 여러분한테는 이제 해설 없이 이제 그걸 보시지 말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는 매주 수요일 날 수업 후에 이제 스터디가 시작이 되고요. 스터디가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조별마다 빨리 끝나는 조도 있을 수 있고 늦게 끝나는 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몇 시에 끝나요라고 물어보면 내가 답변을 못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스터디는 이제 내가 내일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스터디가 이제 조직이 되면 무엇을 할 거냐면 스터디를 하고 나서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스터디하는 동안은 내가 연구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이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면 이제 내가 가가지고 여러분 스터디가 끝나는 걸 보고 질문 있으면 스터디 안에서 나왔던 질문 내용들이 있죠.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내가 그 질문을 받고 설명하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이 다 끝나면 스터디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가 종료가 되면 내가 방금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거 있죠. 이거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숙제 노트예요. 아주 친절하죠. 숙제 노트가 등주고. 그래서 이제 매주 숙제 노트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이제 뭐가 되냐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란에다가 스터디 문제를 쓰시는 겁니다. 스터디 문제를 이제 쓰게 되는데 스터디 문제는 이제 이게 한 문제당 한 페이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한 문제당 한 페이지를 쓰라는 얘기인데 스터디 문제들 중에 진짜 답만 써도 될 내용이 있고 해설이 요구되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답만 써도 될 거는 굳이 이렇게 리포트로 안 해갖고 오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다 해 나가는데 참고적으로 보는 건 뭐를 말하냐면 문제가 적혀 있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줄로 되어 있죠. 5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 답안지는 4줄입니다. 실제 시험지는 이게 답안지 쓰는 게 4줄이고 그 대신 이제 비포죠. 그래서 이제 4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5줄로 맞추면 거기하고 얼추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요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관련 이론 정리라고 나와 있죠. 관련 이론 정리라는 말은 이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프린트물 나간 것들 중에 해석학이라는 요 프린트물 나간 거 있죠. 이렇게 생긴 프린트물이요. 요걸 보시면 중간에 5페이지에 보시면 용어 정리 퀴즈라는 말이 나가 있죠.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과목마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여기다 이제 괄호 집어넣기처럼 이제 유치하지만 괄호 집어넣기처럼 이렇게 쓰면서 용어 정리를 이제 다시 해보라는 뜻이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제 그렇게 못해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차 타고 다니면 이렇게 넘기는 거 이제 조그맣게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용어 하나씩 넘기면서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 내가 그거를 프린트물로 이렇게 못 해드리니까 이걸로 이제 대신 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하면서 용어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듯이, 이 문제도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뭐를 하라는 얘기냐면, 관련된 이론이 있으면 정의나 정리들을 여기다가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된 정의나 정리를 여기다 써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하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가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항상 어떤 형태가 되냐면, 초창기에는 진짜 열심히 잘 써요. 그러다가 3주차, 4주차 지나면 여기만 나와요. 이 아래 거는 아무것도 안 써. 알아서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시험장 가가지고 관련된 정리나 정의, 또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제일 하는 것이 문제 해결 전략, 이런 것들을 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머릿속에서 나와서 문제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귀찮더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기다가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글을 쓰실 때는 물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글씨를 정자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읽기에 크게 부담감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게 채점하기에 눈부실 정도로 잘 써도 안 되고, 이제 우쩍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체를 써도 안 되고요. 이제 자기만 알아봐가지고 이제 남들이 못 알아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는 가능하면 정자체로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일 이제 스터디 자료를 하면서 이제 할 때,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안 하시는 분도 리포트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의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간 해석학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자료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봤더니 수열, 급수, 연속, 도함수, 적분, 함수열, 몇 급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출제가 됐는가를 여기다가 이제 그 간단하게 그 표와 그래프로 이제 분포도를 나타내게 됐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고하라는 얘기는, 뭐 연속과 도함수가 16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나왔네, 제일 중요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교사임용 시험은 출제위원이 매번 바뀌기도 하지만, 이 출제위원의 철학, 이것에 따라서 시험 문제는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참고 정도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매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 도함수, 함수항, 급수, 함수열,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체로 해석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쪽 파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멈추는 게 좋지, 여기에만 올인하자, 이런 식의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을 가능하면 여기에다가 쓰십시오. 여기에다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그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빔으로 쏘면서 수업하면 나도 참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빔 수업을 했을 때 반응들이 뜨겁지 않았고, 뜨겁지 않다 정도보다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반응들이 있어서 이제 빔 수업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수업하고 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는 건 노트다. 그래서 노트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게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노트 정리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실력은 안 느는 거죠. 왜냐면 노트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는 수업에 집중을 하시고, 내가 저거는 집에 가서, 지금 저 수업 내용은 집에 가서 내가 복기를 못할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 얼굴을 찍지 않는 선에서 카메라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찍어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 필기하는데 집중하시지 말고 수업 듣는데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저 부분들은 내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건
사진으로 이렇게 촬영하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쓸래요 그러면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업에 집중을 하시고, 이 내용은 따로 그리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밑그림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해석학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주어지면, 해석학에서는 핵심은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데다가 함수를 분석하는 데다가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건데, 이 함수를 분석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극한 개념이에요. 극한 개념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도 그 함수의 극한이 나오고 대학 해석학에서도 함수의 극한이 나오죠. 근데 고등학교와 그 해석학에서 나오는 함수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데다가 초점을 둬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 그러한 그 수업 방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해석학에서는 말 그대로 그것을 분석하는 데다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증명 과정에다 이제 초점을 두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수업에 대한 내용은 극한값을 구하는 것보단 이 함수에 대한 극한을 분석하는 데다 초점이 두는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에 얘기할 때 실수계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 실수계는 이제 수업을 그냥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이 실수를 보는 것은, 실수계라는 개념은 그 사람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실수계를 보는 것은 브루바키의 주장에 의하면 얘네들은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위상적 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해 나갑니다. 이건 이제 브루바키식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대수적 구조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거냐면, 실수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대수학에서 나온 체론의 이제 그 거창한 뜻보다는, 실수는 덧셈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초중고에서 배웠던 사칙 연산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의 문제, 곱셈의 문제,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가 체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고, 순서 구조, 순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위상적 구조는 이제 브루바키 말은 원근 개념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리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개념,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유리수는 체가 되고, 유리수는 순서가 있고, 근데 유리수에는 거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유리수는 이제 위상적 구조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요. 복소수는 체가 되고, 복소수에서도 거리 개념은 있지만 복소수에서는 순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구조를 모두 다 갖춘 것은 실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브루바키는 이것을 완비 구조라는 말로 썼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완비성 공리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완전히 이제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요.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수업 시간에는 이걸 따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개념으로, 다시 말해서 A와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제곱은 뭐 B제곱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럼 이런 거 따로 수업 안 하고 자명하게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5 더하기 마이너스 5는 0이더라, 뭐 이런 것들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와, 아르키메데스의 정리 우리가 수업하면서 따로 할게요.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와 그 다음에 조밀성의 문제가 됩니다. 조밀성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수의 조밀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실수의 조밀성을 사람에 따라서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뭐 유리수의 조밀성이란 두 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겠고, 무리수의 조밀성은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조밀성하면 무리수의 조밀성보단 유리수의 조밀성을 더 강조를 하고, 그냥 뭐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언급 안 하고 그냥 조밀성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위상수학에서 말하면 이런 거죠. 위상수학에서는 A의 배포가 전체 집합이 되면 A를 우리는 조밀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도 했지만 실수의 조밀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것인데 유리수의 조밀성을 더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리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가 되죠? 실수와 유리수의 가장 큰 차이는 글자도 틀리고 다 틀리죠. 가장 큰 차이는 유리수는 가산 집합이라는 거죠. 유리수는 가산 집합이니까 이제 뭐를 붙여주는 게 가능합니까? 번호를 붙여주는 것이 이제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 때문에 실수 개념보단 유리수 개념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문제는 정역이 뭐가 됩니까? 정역이 자연수죠. 1, 2, 그래서 1은 A1으로 대응되고 2는 A2로 대응되고, 이와 같이 정역은 자연수인데 이제 번호가 붙여지는 이제 가산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문제를 다룰 때는 무리수보다는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유리수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리수의 조밀성에 더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조밀성의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이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 개념입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주어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극한에 대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수열의 수렴성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학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AN이 A로 수렴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분석하는 데다 초점을 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증명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N, 입실론 N 방법을 많이 쓰죠. 그런 방법이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답안지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하는 수업이 되는 거냐면 수렴성에 대다가 초점을 더 많이 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무엇에다 초점을 두는 거냐면 판별식에 초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제 판별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덤으로, 그렇다면 수렴한다면 극한값은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극한값은 얼마가 될까요?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판별식에다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판별식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나가는 첫 번째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정의에 입각해서 입실론 N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코시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무엇이냐면 극한값을 구하지 않고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이제 판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장점의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필충 조건의 관계입니다만, 세 번째부터는 이제 필충 조건의 관계는 아니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무엇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냐면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이론이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수열은 수렴성보다는 발산에 더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수렴보다는 수렴하지 않는 발산을 할 때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더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냐면 증가 수열과 감소 수열의 이제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명 이걸 이제 단조 수열이라고 그냥 총칭해서 얘기합니다만, 증가 수열이고 위로 6개이면 수렴한다는데 얘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감소 수열이고
아래로 6A면 얘도 수렴한다인데 수렴한다라고 해서 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네 번째는 발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수렴성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만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를 구하려면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계산량도 많고요. 그러니까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주로 수렴에서도 이용해도 되고 발산에서도 이용해도 되는데 주로 발산할 때 더 많이 이용이 됩니다. 수렴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급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수렴한다요? 0으로 수렴한다가 되겠죠? 물론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얘가 수렴할 때 얘가 0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데서만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열의 수렴성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이제 이 6가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판별식이라는 건데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하면서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용해야 될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고민 안 하죠. 그냥 오직 뭐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방법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제위원은 여러분들한테 뭐를 노리는 거냐면 이 6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1번을 쓸래, 2번을 쓸래, 3번을 쓸래, 4번을 쓸래를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을 쓰면 문제 해결이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4번을 쓰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쓸 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1, 2, 3, 4, 5, 6 중에서 어떤 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판단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거를 증명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제 1번을 쓰는 게 더 이 문제는 효율적인지 2번이 더 효율적인지 3번이 효율적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하고 가장 유의점은 뭐가 되냐면 책의 기본서에서는 저자가 나는 2번을 강조해야지 이 파트는 코시 수열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러면 이 저자는 코시 수열로 안 풀어도 되는데 굳이 코시 수열로 풀어버립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책에 봤을 때 책에서 나온 방법이 최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마다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머리 아픈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는 무엇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주로 뭐가 돼요? 여기까지는 배경적인 문제가 돼요. 배경적인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역이 자연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연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하니까 얘네들은 이산적 사고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가는 이산적 사고가 되는데 우리가 실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래서 수에 대한 내용은 연속량인데 수열은 이산량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량을 설명하기에는 여기에서 약간의 한계점에 이제 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배경적 지식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자, 그러자면 이제 수열의 수렴성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함수의 극한의 문제가 나오고요. 연속성의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극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입실원 델타 방법을 제일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입실원 델타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들이 여기와 여기가 이제 중복되는 개념, 극한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되는 개념들 중에
두 수열의 합의 극한은 각각의 수열의 합과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했듯이 함수의 극한 문제들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조임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 플러스 여기에서는 강조되는 건 그런 말들도 다 좋은데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뭐 n분의 1이 0으로 수렴을 보이시오.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고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 어떻게 직관을 가지고만 답을 쓸 수 있느냐 논리로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학의 70% 이상은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직관적인 부분들을 애써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관의 이제 기초에서 문제를 다루고 실질적인 내용은 극한 개념보단 연속성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 연속성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됩니까? 뭐 균등 연속 또는 이것 대신에 평등 연속 또는 뭐 고른 연속 또는 일양 연속 이런 용어를 쓰니까 영어로는 전부 다 유니폼인데 영어로는 다 유니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유니폼을 번역하기를 균등하냐 평등하냐 고른이냐 이런 얘기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일양을 제일 좋아하는데 일양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요즘 거의 안 써요. 이거 거의 안 쓰고 요즘 하는 표현이 이제 이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쓰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내용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요게 주어지면 문제가 작년에도 균등이 나왔지만 이 균등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주어질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작년처럼 작년 같은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균등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에게 뭐를 요구했냐면 판별을 요구를 했죠. 판별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부할 때 연속과 균등 연속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왜 그거를 배워야 돼요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연속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다 또 이제 뭐라는 조건이 더 추가되면서 균등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등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오래된 이론은 이게 그 의미가 없으면 퇴색되고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얘네가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균등이 연속과는 다른 뭔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연속에서는 곤란한데 균등을 하니까 좋은 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대체로 말하는 보전성의 문제죠. 보전성의 문제고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코시열의 이제 보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시열을 이제 보전해준다. 그래서 이걸 보전해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극한값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극한값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보전되는 개념이 있어요. 극한값이 보전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때 보전됨으로써 여기에서는 보전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여기선 보전되니까 마음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보전성에 따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무엇을 되냐면 그렇다면 균등 연속을 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판별하는 문제에 따라 초점을 두는데 판별의 문제도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론에 맞춰서 판별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립스트의 개념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립스트의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6개이면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6개면 그 함수는 립스트 함수가 되고 립스트가 되면 균등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판별의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방금 말한 그거 말고도 이제 유계성 그 다음에 함수값의 극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보존성의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만 나왔어요. 보존성의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왔고,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은 판별에다가 초점을 두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적분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는 내용들이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연속이 되는데, 연속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무엇과 관련돼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성은 보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연속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무엇이라는 말은 해줄 수 없습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해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이제 나오는 게 적분 가능성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 그림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왜 빈번하게 나오느냐고, 앞으로도 빈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저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는 해석학 문제가 3문제가 나오는데 3문제 중에 2문제가 여기서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석학 문제가 11점 전후에서 나와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11점이 나왔죠. 11점 전후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 문항은 3문항이 나오죠. 3문항이 나왔는데, 해석학 문제에서 해석학을 배우는 과정이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교는 1년 동안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 아마 1년에 배우는 학교는 좀 드물 거예요. 그래서 뭐 해석학 1, 2에서 끝나는 학교들보다는 해석학 1, 2 그럼 뭐 또는 고급 해석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든지 뭐 다른 이름을 붙이든지 해서 해석학을 하게 되면 보통 해석학이 3학기 또는 4학기에 걸쳐서 이제 보통 얘기가 되고, 현대대수학도 3학기 또는 이제 4학기에 걸쳐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제 시험 점수도 높은 거고. 그런데 이 문제들을 내려고 하는데 다뤄야 될 거는 얘도 다뤄야 되죠. 얘도 다뤄야 되죠. 얘도 다뤄야 되죠. 얘도 다뤄야 되죠. 칠판에 쓰지 않았지만 급수도 다뤄야 되죠. 그러니까 다뤄야 될 내용이 뭐가 됩니까? 굉장히 많죠. 많은데 시험 문제는 적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수열도 물어보고 급수도 물어보고 미분도 물어보고 연속도 물어보고 적분도 물어보고 다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왜 더 특별히 아니라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석학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최소한 2-3개 이상은 한 문제 안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성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문항 수는 적고, 적은 문항 속에서 많은 내용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 함수열의 문제와 수열, 함수열과 수열의 공통어는 뒤에 수열로 끝났다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웃자고 한 얘기 아니라 이게 이제 한 것은 둘 다 정역은 다 무엇에서 출발한다요? 자연수에서 출발하는데, 수열은 대상을 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함수열은 대상을 함수를 대상으로 한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급수 문제가 나오게 되고 함수형 급수도 나오게 되는데, 급수는 이제 우리가 합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급수의 문제도 수열의 문제로 재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론이 보면 수열과 함수열은 책이 굉장히 친절해요. 칙령도 친절하게 나와 있고 설명도 친절하고 다 친절한데, 진짜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급수, 함수항 급수, 이건 친절도가 없어요. 뭐 연습 문제 참고, 뭐 참고, 뭐
또는 이것은 자명함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히려 이제 독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관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급수의 문제는 합의 문제는 수열의 문제로 늘 바꿀 수 있다죠. 즉 A1은 S1, A1 더하기 A2는 S2, A1, A2, AN의 합은 SN 이런 식으로 하면 S1, S2, SN은 일종의 무슨 내용으로 바뀌는 겁니까? 수열의 문제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열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함수함급수에 다 급수 문제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의 저자들이 급수 문제는 되게 불친절하고 수열이나 함수열은 친절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도 급수자가 들어가는 것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이 관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가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쓰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미적분과 관련된 내용이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료에 보시면 급수가 있는데 내가 칠판에 급수 파트가 지금 그려져 있지 않죠? 그 프린트물에는 급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는 맨 밑에 로피탈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는 이제 로피탈의 법칙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로피탈의 법칙이라든지 급수 문제는 무엇으로 보냐면 해석하게 집어넣어도 되고요. 해석하게 집어넣어도 되고, 미적분하게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입형이 됐건 서술형이 됐건 교사임용 시험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추는 일이 없도록 하자예요. 전문용어로 찍어서 답 못 맞추게 하자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답이 참, 수렴 또는 발산 이게 답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누구는 열심히 풀었는데 진짜 계산 잘못해서 틀리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모르는데 그냥 찍자 그래서 찍었더니 맞추는 경우가 나온다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객관식에서는 나왔었지만 주관식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원래 안에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추지 않도록 한다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급수를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급수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는 급수가 직접적인 증명보다 직접적인 질문의 요지보다는 간접적이라든지 또는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급수가 활용될 거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내용들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는 가능성에다가만 초점을 뒀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을 이제 분석하는 데다가 초점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능성, 적분 가능성이라는 분석적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지만 미분 개수를 구하라든지 뭐 작년에처럼 미분 개수를 구하셔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미분 개수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실제 문제는 난 개인적으로는 함수의 극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에는 미분계수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료에는 미분계수라고 써놨지만 왜냐하면 질문이 미분계수였으니까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함수의 극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 함수의 극한에다 이제 초점을 둡니다만 우리가 원래 도함수, 미분계수 요것을 하는 목적은 뭐죠? 미분계수의 그 도함수, 미분 다 좀 다르지만 미분이라고 할까? 미분의 목적은 뭐죠? 그러니까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을 때 수학과는 어떻게 집어넣어요? 코끼리를 미분한 다음에 냉장고에 집어넣고 냉장고 안에서 적분하죠.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이 엄숙한 분위기는 변할 수가 없어. 자, 이제 내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미분이라는 말은 잘게 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사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계산기가 원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근사값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 한번 땅 치면은 훨씬 더 정확한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은 미분의 의미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사값이라는 측면에서 퇴색됐어요. 그렇지만 처음 나왔을 때 테일러의 급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개념이냐면 근사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값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근사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사값 구하는 데다 초점을 두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럼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원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지금 내가 방금 말한 내용들은 오히려 해석학 파트보다는 미적분학에서
이제 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이제 미적분학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데, 미적분학도 이상하게 이제 그 도함수 파트가 이제 시험에 덜 나오고 계속 나왔던 것은 이제 중적분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만, 원 의미는 절대 이제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출제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중적분만 낸다 뭐 이런 것이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 출제하는 분이 이제 그 중적분 같은 경우를 물어보면 물어볼 게 항상 한 문제 안에 질문의 요지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우리는 그냥 중적분만 하지만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은 이 중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적분을 더 선호하는 거죠. 질문 그 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그 미분에 대한 개념들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초가 돼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문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는 내가 이제 가능하면 지금은 1, 2월은 기초개념반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한테 어려운 난이도의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굳이 다루려는 것은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교사 임용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목표는 100점 만점에 70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0점인데 작년이 아마 역대급으로 수학 시험이 쉬웠을 거예요. 점수가 그 정도로 쉬웠을까라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높았는데 역대급으로 이제 높았는데 합격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는 한 70% 정도가 맞추면 합격하는 겁니다. 보통 어려울 때는 50%고 진짜 최악의 경우는 어느 경우도 있었냐면 40%도 못 맞힌 경우가, 합격생을 뽑아야 돼, 합격자를 뽑아야 되는데 40%를 넘는 사람이 합격자 안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채점 방식이, 그런 말은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고무줄 채점 방법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가지고 웃자고 해도 안 웃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1999년 5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2018년도 문제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작년에 11월에 봤습니다만 매년 이제 12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많이 봤었는데, 토요일 날 첫째 주에 이제 봤던 문제를 토요일 12월 첫째 주에 봤던 거를 이제 기초로 삼아요. 그런데 99년도만 5월 달에 한 번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추가 시험이었습니다. 추가 시험이었는데 98년도 12월 달에 시험 봤을 때 그때 합격생이 다 합쳐도 과락을 넘지 못해요. 과락을 넘은 사람을 다 뽑아도 합격생을 맞추지 못했어요. 교사 임용에. 그래서 그 해 다음에 5월에 추가 시험을 봤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절대 과락으로 인해서 합격생이 발표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자가 이제 그때 방침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내고 났는데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답안지 힌트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채점할 때 생각보다 우리는 이 문제가 4점 중에 평균이 2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냈는데 뭐 1점도 안 나오더라.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채점할 때 유연성을 발휘를 해서 채점을 조금 더 후하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의미로 고무줄 채점 방식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예전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경우는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50% 전후에서 합격권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작년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 점수를 맞춰야 합격선에 들어가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라고 볼 때는 눈에 많이 들어온 문제냐, 눈에 안 들어온 처음 보는 듯한 문제냐에 따라서 편차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 싶다,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되면 눈에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지, 뭐 이 문제를 푸는데 고단위도의 지식이 요구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임용 시험에서 나올 지식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 나왔으니까 박사 수업에 필요한 이론을 시험에 내야지.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내년에도 모르긴 몰라도 점수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항상 기본적인 이론들을 얼마만큼 내가 충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1월 달에는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두겠다라는 뜻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이제 3페이지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죠. 프린트물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목은 첫 시간에 꼭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모든 과목, 각 과목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하거나 안 상하거나에 관계없이 나는 여러분들이 교사임용 시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항상 매번 이렇게 첫 과목마다 첫 시간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현대대수학하고 해석학은 좀 길 거고 나머지 과목은 좀 짧고 그럴 겁니다. 자, 최근 분석. 최근에 해석학 문제는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수열, 연속,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을 배경으로 한 함수열, 함수항 급수 등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데, 작년에도 2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들은 아까도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얘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연속성, 그 다음에 직관을 동반한, 논리가 아니에요. 직관을 동반한 수열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 요 4가지를 가지고 접근해 나간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의 시험 문제였고요. 해석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정의, 정리 등을 해석하고 뜻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 기본 개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가면 갈수록 기본 개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가면 갈수록 시험 문제는 재해석에 들어갑니다. 해석하는 문제. 그러니까 재해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정리의 껍데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이 이론의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항상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기초 개념을 공부할 때는 입실원 N 방법이나 입실원 델타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저기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정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다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용 문제는 아닌 거죠. 항상 재해석의 문제니까 그런 해석사항에다가 초점을 두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2013년도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 준등과 중간값, 도함수와 증가함수, 함수열, 급수, 이상적분 굉장히 골고루 물어봤죠. 이제 이때는 객관식이었고 문항수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를 다 물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2014년도부터는 무엇이 되냐면 이제 그 서술형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4는 서술형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형의 틀이 갖춰지지 않은 거고요. 2015, 16, 17, 18년도가 갖추게 됐는데, 여기에서 대한 문제들은 이제 뭐 최대 최소값, 기울기, 뭐 리만 적분 가능성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만,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까 말한 이러한 영역의 문제들을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에다 초점을 두고 그것에서 이제 물어보는 형식의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항수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적분을 물어봤으니까 적분 문제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껍데기는 적분이지만 이 본질 문제는 다른 거야라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놓고 사람마다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쭉 나오고, 퀴즈 문제는 이제 수업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프린트물 9페이지 하나만 이제 잠깐만 넘어가서 보죠.
이 문제가 이제 나오면요. 거기에서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완비성 공리를 이용하여 x제곱은 2인 양의 실수 알파가 유일하게 존재함을 증명하시오 나왔죠. 2번 문제가, 그쵸? 근데 2번 문제 해는 루트 2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원래 이용대로 하려면 루트 2가 먼저 실수임을 체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2가 실수라는 걸 체크하려면 2번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문제는 루트 2가 실수라는 건 인정하고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이제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무리수로 나눌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임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물론 답안지에는 질문한 것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律법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시험 문제는 규律법만 이용해야 되는데, 학습하는 방법에서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학습 방법은 그냥 증명만 하는 게 수동적인 거고요. 능동적인 학습 방법은 얘네들을 골고루 해석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 뭐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이제 권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법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신론을 참고를 해서 본다면 증명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있다. 그래서 증명법에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반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직접 증명에는 연역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연역법이 있고, 수학적 귀납법이 있는데, 수학적 귀납법을 직접 증명이라고 안 하고 그냥 수학적 귀납법이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신론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용어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준 나누는 데다 의식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접 증명은 일종의 모순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간접 증명법에는 크게 무엇이 있습니까? 대우법, 규律법, 분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죠. 그런데 기본 철학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엇을 유도하는 거예요? 모순을 유도하는 거예요. 모순이 유도가 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우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우법이라고 하죠? 명제 P면 Q이다를 증명하시라는 말이 주어졌다면, P면 Q라는 것이 증명했다면 대우법은 Q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더니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P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얘는 규律법이라고 하는 것은 P는 인정을 하고 Q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했더니 얘가 무엇이 되더라? 모순이 되더라. 그래서 따라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Q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분할시키는 거죠.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A가 B보다 작으면 X는 Y보다 적다. A가 B와 같으면 X와 Y는 같다. A가 B보다 크면 X는 Y보다 크다 라고 할 때 문제를 X가 Y보다 작으면 A가 이것임을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를 냈다라고 해보자죠. 그러면 우리는 A와 B의 관계는 총 몇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3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되겠죠. A가 B보다 적다, A와 B가 같다,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가능성을 분할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분할시켜 놨는데 무엇을 하냐면 A와 B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결과는 X와 Y가 뭐가 돼요? A와 B가 같다라고 가정하면 X와 Y가 같다니까 이 말이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모순, 그런 거죠. 모순이니까 너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A가 B보다 크면 X가 무엇보다 크다예요? Y보다 크니까 이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너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은 셋 중에 하나인데 이 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무엇보다 적다가 돼요? B보다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A가 B보다 적다를 증명한 적 없죠. 직접적인 증명을 한 적 없고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래서 너밖에 될 수 없어. 이런 식의 증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분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진시켰다. 모든 가능한 경우를 소진시키고 나서 얘를 증명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진법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것을 제거법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신론에서는 이 부분을 분할법이라는 말로 이제 쓰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매번 나올 수는 없지만 귀류법을 이용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런 증명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의논해 보는 것이 공부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최초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문헌상이에요. 뭐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대에 살아봤어 하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인데 문헌상 최초로 이제 증명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로 보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증명한 방법이 뭐예요? 그때는 유리수, 무리수라는 언어는 없었고 그때 당대에는 오늘날의 유리수는 통약 가능한 수라고 했고 오늘날의 무리수는 그때 당시에는 통약 불가능한 수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말은 서로서란 뜻으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트 2는 기역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뭐 양수란 말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단 이때 n은 무엇이 아니라는 조건을 쓰면 돼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제곱을 해줬더니 2가 n도 나누고 2가 m도 나눠서 모순이 되더라라는 증명이 이게 방법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일명 주류법을 이용을 해서 증명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냐면 fx를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놓으면 여기에 있는 2차 다항식이죠? 다항식의 개수는 전부 다 정수죠. 근데 내가 유리수라고 썼습니다만 정수죠. 정수가 됐을 때 이것에 근이 있다면 그 유리수 근이 있다면 그 근은 이것의 분모 요 개수 분모, 얘 분자. 그럼 다시 말해 분모가 1이니까 분자 2의 약수 중에 하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2의 약수를 넣어주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주면 얘는 0이 되지 않죠. 그렇죠? 즉 Q 위에서 기하긴 다항식이다. 즉 무엇을 갖지 않는다가 돼요? 유리수근을 갖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유리수근을 갖지 않으니까 따라서 근 루트 2는 무엇이 아니다가 돼요? 유리수가 아닙니다라는 뜻의 설명이 되겠죠. 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젠슈타인의 판정법을 썼더니 쟤는 유리수 위에서 기하기더라. 뭐 이런 것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증명 방법은 유일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매번 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물론 시험 볼 때 답안지는 이것만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본다면 답안지에서는 분명히 뭐를 이용하라고 제시를 했습니까? 규律법을 이용하라고 딱 못을 박아놨죠. 그러니까 그때는 규律법만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해석해 보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참고로 안 되는 거 막 찾아서 헤매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숙제에 의해서 스터디 문제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스터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스터디를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한 40분에서 50분이 걸려야 딱 맞는 것 같은데 10분 만에 끝났다고 전화가 와요. 그것이 이상하다. 안 되는데 10분 만에 어떻게 끝났지? 그러니까 전혀 토론이라는 게 없었던 거야. 나 요거 답 이거에 나왔는데 나도 이건데 그럼 우리 다 맞췄네. 자 통과. 그럼 2번. 이건 스터디가 아닌 것도 다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들으면서 자기 실력을 쌓아 나가는 건데 그런 시간을 안 갖는 스터디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이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스터디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간단히 하도록 하고요. 좀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